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쭈님께서 보석바나 묵어라 라고 하셨어요. 아, 참, 보석바. 이것도 정말 옛날에 나왔던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이분도 연배가 좀 있으시군요. 요즘 사람들한테 보석바 얘기를 하면 그게 뭐야? 할 거예요. 네. 자, 디에고 패트릭스님께서는 최상목 탄핵 좀 시키자라고도 하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죠.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담당할 판사입니다. 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제가 탈탈 털어봤습니다. 지귀연 판사 탈탈 털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귀연 판사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꽤 여러 차례 중요한 판결들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아주 오래전에 그냥 말단의 판사 시절부터 언론을 되게 많이 탔어요. 심지어 전남 장흥의 시골에서 판사 생활을 할 때도 그때도 언론을 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판결도 아니에요. 그저 그런 평범한 판결인데 그 판결이 매우 특이한 판결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초임 시절부터 옛날 옛적부터 어릴 적부터 사법부 수뇌부들한테 상당히 눈에 띈 사람이었나? 그래서 미리부터 키워주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지귀연 판사는 우연히 랜덤으로 이 사건을 맡은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배정이 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약간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배정이 된 사람이다. 랜덤으로 사건을 맡은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사건을 배당한 그 누군가의 의도가 포함되지 않겠어요? 재판에서?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바대로 누군가의 시선과 시각대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결론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정해져 있다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다면 그리고 한바탕 법정 쇼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걱정이 아니 될 수도 없고 찜찜한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털어봤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 지귀연 판사 탈탈 털어봤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사 보셨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배당.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2025 고합 129번입니다. 현재 형사 25부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봉식 서울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노사홍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주요 내란 사건 피의자들이 모두 몰려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용현도 이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군사재판으로 넘어간 사람은 군사재판에서 해결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비역들하고 민간인들 사건은
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로 왔다. 현역 군인들은 육군, 국방부 국방부 보통재판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갔겠죠. 자, 아무튼 이 사건 현재 형사 25부에 배당이 되어 있고, 이 형사 25부의 부장판사는 지귀연 판사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대등재판부에 배정되기도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등재판부도 아니고 그냥 단독재판부에서 단독재판부는 그냥 합의부, 통상의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는 의도이죠. 대등재판부면은 속도가 조금 아무래도 더뎌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통상의 합의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진행을 빨리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게 더 의심스럽다는 분도 계세요. 이거 이러다가 적당히 하는 척 하다가 대등재판부로 넘기면서 시간을 2중, 3중으로 끄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단 그 부분까지는 좀 접어두고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할 때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의 운명을 쥐게 된 거죠. 지귀연 부장판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4년생이고요.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사법학과를 나왔고요.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입니다. 한동훈보다 법대로는 한 해 후배가 되고요. 사법연수원으로는 4기 정도 후배가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보다는 많이 늦지만 통상의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로 볼 때 대체로 그냥 무난하게 평균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 강남이 고향이에요. 서울 강남, 서울대. 저는 인간적으로 서울 강남 출신의 서울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자기들이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배타성도 되게 강합니다. 자신들이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두각을 나타내면 크게 시비를 안 걸지만, 좀 지방이거나 좀 학교가 자기 생각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태클 걸고 어깃장을 놓는 게 이 동네 친구들이에요. 제가 참 많이 당해봤거든요. 무조건 이 동네 사람들은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 강남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들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야지, 그렇지 못한 애들이 두각 나타낼 경우에는 그저 밟으려고 듭니다. 일단 한번 밟고 시작을 해요. 버릇이 되게 못됐지. 지금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문제들, 그 문제들의 가장 표본과 같은 곳이 이런 사람들, 강남 출신, 서울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지귀연 판사도 약간은 의심스럽습니다. 비슷한 종자가 아닐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드러나는 건 없으니 그 부분을 일단 접어두도록 하죠. 보니까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했고요. 부산 동부지원, 그 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차례 역임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로 부임을 합니다. 2023년에 서울중앙지법에 배치가 됐으니까 일단 조희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명수 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 중앙지법에 온 거죠.
조희대하고는 약간 색깔 차이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2024년 3월에 온 그런 판사들이 정말 조희대스럽게 조희대와 이 코드를 맞추는 뇌파를 맞추는 듯한 그런 판결을 많이 내렸는데 일단 이 사람은 조희대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최근에 유아인 때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유아인지 영화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지귀현 판사라는 이름이 조금 낯이 익다라는 분들은 바로 이 유아인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 판사가 또 재밌는 판결을 하나 더 내린 게 있는데요. 이른바 벤츠하고 그 아우디하고 그 이른바 디젤 게이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인증되지 않은 차량을 판매했다거나 인증을 사기를 쳐서 국내에 판매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자 바로 그 사건에서 벤츠 코리아에 벌금 20억을 선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꽤 무난한 판사죠. 딱히 뭐 눈에 띄는 듯한 느낌도 없고 튀는 듯한 느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왠지 좀 찝찝한 느낌이 있죠. 네, 잠시만요. 왜 이 찝찝함이 있느냐? 제가 자료를 뒤져봤더니 바로 이재용한테 무죄 선고를 했던 판사더군요.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라고 한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찬성 투표를 하고 이 와중에 박근혜한테 뇌물을 주고 그 과정에 최순실이 끼어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사건 국정농단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바로 그 사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해서 바로 이 이재용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삼성 이 경영권 승계 같은 경우는 외형상 유죄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무죄로 빠져나가기는 어렵겠구나. 이거는 무죄가 아니라 적어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하여튼 집행유예가 나올 때 나오더라도 무죄 선고는 어려울 거다라고 다들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을 다 깨고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바로 이 지귀현 판사입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됐죠? 판결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 공시와 분식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잖아. 이재용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다른 목적도 엄청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 합병을 했다고 해서 그걸 유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합병 비율. 이게 너무 불공정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가? 그래서 주주한테 손해를 끼쳤는가? 주주한테 손해는 안 갔어, 일단 적어도. 따라서 무죄야.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허위 공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어떤 뭐 신소재나 신물질을 개발이 거의 끝난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언론에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뻥이죠. 그리고 허위 공시도 하고 그걸로 해서 주가를 막 띄워요. 그 주가를 띄우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뜨면서 제일모직의 주가가 같이 뜨죠. 그러면서 제일모직의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삼성생명하고의 합병 비율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재용은 제일모직에는 주식이 있지만 삼성생명에는 주식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 둘을 합병함으로써 이재용은 자연스럽게 삼성물산의 주식도 같이 가지게 된, 그렇게 해서 결국에 경영권을 자연스럽게 돈 내지 않고, 그러니까 세금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게 만든 겁니다. 일종의 탈세인 거죠. 이게 불법이다 라고 해서 기소가 된 건데 이게 무죄라고 쫙 판단 내려준 사람이 지귀현 판사입니다.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외형상으로도 이거 유죄가 거의 명백했습니다. 디테일을 따질 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 대표 무죄, 바로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재판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서버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 서버 전자정보 중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저쩌저 해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유죄의 증거가 없다. 그 유명한 위수증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정상적인 증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다. 위수증.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가 사라졌네. 그러니까 무죄 돼버린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법 기술 중에 가장 최고의 기술이 유죄의 증거를 위수증으로 만들어서 무죄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판사와 검사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검사는 일부러 하자를 만들고 변호사는 그 일부러 만들어진 하자를 법정에서 떠버리고 판사는 그 일부러 만들어진 그리고 법정에 일부러 제시된 그 하자를 크게 부풀려서 결국에는 위법이라고 땅땅땅. 그러면 명백한 증거가 하나 사라져 버리는 거야. 제일 중요한 증거. 그러면서 뭐가 돼? 네. 피고인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잔잔한 기술이 몇 개 더 들어가죠. 아, 이렇게 중요한 증거, 확실한 증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짜잘한 증거 내서 뭐하노? 자, 짜잘한 증거는 내지 마. 이거 검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큰 증거 하나가 날아가더라도 짜잘한 증거들이 있어서 큰 증거 날아가더라도 유죄 입증에는 이상이 없도록 해야 정상인데 야, 큰 증거가 있으니까 짜잘한 증거 빼! 이러는 바람에 큰 증거가 없어지면서 아예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짜잘한 증거 나중에 낼래니까 낼 시간이 없는 거야. 이제 못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죄를 만듭니다. 야, 여러분, 와, 엄청난 법기술이죠. 예, 바로 그 법기술이 들어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이재용 경영승계, 불법승계가 무죄 나온 이 사건이에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서버를 그 삼성이 숨깁니다. 근데 숨겨놓은 서버를 찾아내요, 검찰이. 그래서 그 찾아낸 서버를 가지고 포렌식을 뜹니다. 그리고 증거를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원래
증거라는 건 이 포렌식 되는 증거,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유관 증거만 추출해서 증거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일괄복제해서 다 가져와 버린 거야. 그리고 추출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입혀야 되는데 변호사가 입혀를 안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아서 야, 이거는 디지털 증거법을 위반했다 해서 위수증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실 정경심 교수 때도 똑같이 있었죠. 정경심 교수 때도 필요한 증거만 싹 가져가서 포렌식 한 게 아니라 통째로 들고 가가지고 모든 걸 다 탈탈 털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가족들끼리 나눈 카톡까지 털었잖아. 옛날 옛적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카톡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거를 유죄의 증거로 썼잖아요. 그건 왜 위수증이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는 위수증이 된 거죠. 위수증도 판사 마음, 검사 마음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위수증 때문에 결국에 풀려납니다. 자,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 보실게요. 그 원론 보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 은닉 직원 영장 청구. 예, 바로 이겁니다. 자, 은닉되어 있던 공용서버를 찾아냈다고 검찰이. 그래서 찾아냈으니까 통째로 갖고 가가지고 포렌식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숨겨놓은 걸 찾아냈다고 해도 통째로 갖고 가면 안 돼. 추출해서 필요한 것만 갖고 가야 돼.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 입회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정경심은 왜 안 했는데? 그죠? 예. 이래서 판사가 개새끼라는 거고 사법부가 개지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 삼성한테 적용된 논리라면 조국한테 그대로 적용이 돼야지. 왜 삼성한테는 적용되고 조국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왜 곽상도의 50억 원 무죄고 조국의 200만 원은 유죄가 나오는 이런 개떡 같은 개지랄 같은 판결이 나옵니까? 자, 아무튼 이 위수증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한 그러합니다. 법기술자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아주 법기술의 최고봉입니다. 고도의 법기술이라는 거죠. 이 법기술을 쓴 전문가가 바로 이 사람인 거야. 야, 그러니 제가 찝찝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얼마든지 이번 윤석열 사건에서도 장난질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제가 이 판사가 좀 찝찝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요. 도이치모터스의 그 민모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모 씨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왜 블랙펄 인베스트의 그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을 만든 걸로 되어 있는 그 민모 씨, 그 민모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 징역형 유죄 선고를 내립니다. 물론 집행유예가 나왔죠.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에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제대로 판결한 거네? 아니요.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어요. 피고인과 투자자문사는 김건희 명의의 A 계좌와 B 계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시세 조정에 활용한 사실, 김건희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랬으면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김건희도 유죄 나와야죠. 하지만 이렇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의 또 다른 계좌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 활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은순 명의 계좌와 김건희 씨 계좌 등 다른 명의의 계좌들을 통해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거나 인위적으로 시세 상승을 유인할 목적으로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자, 이게 뭐냐면요. 최은순의 계좌와 김건희의 계좌가 각각 있습니다. 이 계좌 사이에서 서로 돈이 주식이 오갑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통정거래, 통정매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최은순 계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계좌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이 거래가 되죠. 이 거래를 한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민머식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소위 말하는 통정범죄된 거야.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한 거라고? 아유, 이거 짜고 한 거라고 보기 어렵잖아. 짜고 한 거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무죄. 이게 어떻게 짜고 안 한 거라고 어떻게 몰라? 이게 짜고 한 게 아니야? 나 원참. 예, 다시 말하자면 김건희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준 거죠. 사람들이 이 투자사 민모 씨가 유죄 나왔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실제로 디테일에서는 김건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씨. 김건희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귀연 판사한 겁니다. 여러분, 찜찜하죠? 이상하죠? 예, 이상하고 찜찜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윤석열 재판을 맡겼다? 야, 이거 의도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아씨, 의도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다른 판결도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 동부지법에서 근무할 때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더군요. 당시 LCT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망사고가 난 그 사건의 회사 연관되어 있던 회사 관계자들의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죠. 근데 그 영장을 다 기각해 버립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LCT 여기 공사 중에 희한하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공사 관계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야,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앙심을 품은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죄 선고에 불만을 품고 판사 향해 돌 던진 60대 기소.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형사 구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자 열받아서 준비해간 조약돌 크기의 돌멩이 5개를 던진 혐의. 자, 근데 이 사람 구속 기소됐습니다. 야, LCT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기소가 안 됐는데, 구속조차 안 됐는데 돌멩이 5개 던졌다고 구속 기소가 되네요. 예, 참, 예, 이렇습니다. 아이고, 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그렇죠. 예, 예. 과연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예? 자, 뭐 이외에도 제가 참 이 사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보통 판사들이 이렇게 언론을 타려면은요, 서울이나 또 지방인 경우에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큰 도시에 있을 때 주로 언론 보도를 많이 탑니다. 근데 이 지귀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촌동네에 있었는데 광주지법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있었는데도 예, 언론을 탑니다. 광고 안 주자 광고를 안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역신문 간부가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그런 기사를 쭉 썼다 이건데, 그래서 그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뭐 이런 사건입니다. 보통 지방에서는 왕왕 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의 재판이 누구였느냐, 재판장이 누구였느냐, 지귀현 판사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냐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아주 촌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가 됐네. 이게 보도가 될 정도의 큰 사건은 아닌 듯한데, 예, 하여튼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예, 역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차라리 이거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거는 징역형이긴 하지, 이거는 그냥 민사소송을 배심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뭐 이런 사건이에요. 배심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별 내용도 아니야. 근데 이 사건의 사례로 광주지법 장흥지원의 지귀현 판사를 듭니다. 꽤 의도적이죠. 띄워주려고 꽤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갖고 왔다라고 사례를 갖고 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달리 말하자면 지귀현이 맡으면 시골 촌구석의 재판도 기사거리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이 사람이 수원지방법원 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맡았던 사건, 이렇게 딱히 눈에 띄는 사건도 아닌데 대서특필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이혼 사건인데요.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왜 남편한테 이혼 책임이 있다고 밝혔느냐? 부인하고 시댁하고 갈등이 벌어졌어. 근데 이 갈등을 남편이 제대로 조정을 못 해줬다. 그 결과 갈등이 더 심화돼서 결국에 이혼에 이르렀으므로 가정 파탄의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는데, 그 판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지귀현 판사였어요. 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판결 중에 하나고, 새로운 판결도 아닌데 역시 이 사람의 판결이 널리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뭐 의미 있는 판결일 수도 있고 중요한 판결일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석연치 않네요. 그닥 기사거리가 안 될 것 같은 사건까지도 이 사람은 대서특필의 행운을 얻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사람 아주 젊은 시절, 초임 판사 시절부터 법원 핵심부, 법원 수뇌부에서 띄워주려고 작정을 한 사람 아니었느냐, 법원에서 키워주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법원에서 키워주려고, 사법부에서 오래전부터 얘를 키워주려고 쭉쭉쭉쭉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뒷바라지를 해줬고, 그런데 얘가 서울대의 강남 출신이고
그리고 그 뒤에 맡은 사건, 그 희한하게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유죄가 나와야 될 놈인데 무죄가 나오는 거. 그리고 유죄를 때렸는데 김건희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린 애란 말이야. 얘가 윤석열 재판을 맡았습니다. 이거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윤석열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가망성은 0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하지만 유죄가 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위수증으로 만들면은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죄의 증거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아무리 확실하게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 유죄의 증거가 사라져 버리면 무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법기술은 정말 고도의 법기술자들만 쓰는 방법인데 그 고도의 법기술을 부리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야. 찜찜합니다. 찜찜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다.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데리기는 어렵다. 부모 세대부터 뭔가 있는 사람이다. 고위층이든 아니면 아주 떼부자이든 하여튼 뭐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초임 판사 때부터 주목을 받고 초임 판사 때부터 이렇게 쭉쭉쭉 키워준 거 아니야. 키워준 거 아니야. 그리고 법기술자로 성장을 했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가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진짜. 자, 이거 우리가 두 눈 부릅떠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빈틈을 뒤집고 적폐들이 무슨 짓을 할 줄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럴 준비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하네요. 그죠?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낙그님께서 내란 사건인데